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요. 명절에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용돈을 꼽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부모님 혹은 친인척들의 용돈을 챙기시면서 지폐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미술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자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균관대 문화예술학과 홍지혜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주셨어요. 네. 먼저 세모정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간단히 부탁드려요. 네, 저는 미술 스타트업 마이 아트 컬렉션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동시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문화예술 경영학과 겸임 교수로 역임 중인 홍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미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 연휴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진행자님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니시죠, 요즘엔? 이제는 잘 안 챙겨 다녀요. 그쵸, 사실 거의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니까. 맞아요. 심지어 카드도 안 가지고 그것도 다 모바일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폐 볼 일 별로 없으실 텐데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이 지폐가 좀 오가는 날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지폐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 혹시 눈여겨보셨을까요? 그럼 뭐 10,000원권에는 세종대왕, 그쵸. 50,000원권에는 심사임당이 그려져 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뭐 뒷면까지의 그림은 사실 솔직히 잘 떠오르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폐는요, 무언의 외교관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그런 사물인데요. 네. 국가의 지폐에는 상징물도 많고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짜리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 있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하고요. 네. 왜 막 그 더 높은 금액에 들어있을수록 왜 귀한 위인인 네, 것 같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뭐 또 원래 있는 인물이 막 빠지면서 새 인물로 대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인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야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폐에 담긴 예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 명절 때 가족들이라도 좀 오랜만에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좀 대면대면 하시죠. 그쵸. 근데 용돈만 주지 마시고요. 이 용돈 드리면서 지폐에 담긴 이야기로 스몰 토크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명절에 해외 나가시거나 한국에 온 외국 친구들 만나시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를 소개하기도 좋고요. 또 지갑에서 언제든 꺼내서 대화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지폐에 담긴 예술 이야기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자칫하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네. 근황 이야기 말고 네. 그냥 이런 흥미로운 주제 이야기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위 있어 보이기도 할 것 같고요. 맞아요. 일단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폐에는 인물이 꼭 크게 들어가는데요. 화폐에 인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나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넣는데요. 사실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물이 들어가면 위조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위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가 쉬워요. 왜 진행자님 어릴 때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요. 네. 정물화나 풍경화 그릴 때보다 인물화 그릴 때 유난히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렵죠. 그렇죠. 내가 사과를 그리면 좀 찌글찌글하게 그려도 잘못 그렸다는 생각이 없는데 친구 얼굴 그리거나 내 얼굴 그리면 어딘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현을 목표로 할 때 가장 그리기 힘든 장르가 초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인상이 달라져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위조하기가 쉽지가 않죠. 진행자님 혹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가 그 말고 예전 화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과 다른 인물이 들어있었는데. 근데 그래요? 아마 연령대가 그런 걸 기억하실 기억이 안 연령대는 나요. 아니실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이니까 지금이랑 좀 달랐더라도 상징적인 인물이었겠죠? 맞아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지폐가 없었다가 언젠가 이제 처음 지폐가 나왔을 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때 최초 발행된 1,000원권에는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 제1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화폐의 인물이 세종대왕으로 통일이 되었다가 네. 70년대부터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바뀌게 된 거죠. 100원에는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1,000원에는 태계 이황, 5,000원에는 율곡 이이, 그리고 10,000원에는 그 세종대왕,
그리고 2009년에 5만 원권 새로 나오면서 거기에 네. 신사임당까지 등장하게 됐잖아요. 그 인물의 뒤편에는요, 보통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폐 뒷면에 그려진 그런 이야기들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000원짜리 지폐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네. 제가요, 마침 그 특별히 지폐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라고. 챙겨오셨군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지폐가 있으시면 한번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뒷면에 이제 뭐가 그려져 있나 한번 보실래요? 1,000원에. 일단 앞에는 옛날 건물과 꽃나무 있고요. 네. 뒤에는 뭐 풍경화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폐 뒷면을 자세히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1,000원권 앞면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퇴계 이황이 있고요. 그 뒤로 있는 건물이 바로 성균관 유생들이 글을 익혔다는 명륜당입니다. 그리고 이황이 생전에 가장 아꼈다는 매화나무가 그려져 있고요. 이 꽃이 매화꽃이군요. 네, 매화꽃이에요. 그리고 뒷면을 넘겨보면요, 풍경화가 있는데 이게 바로 겸재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 개상정거도입니다. 진경산수화는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화풍인데요. 우리나라 산천을 직접 보고 그린 이제 진짜 풍경을 담은 그런 산수화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그려진 이 풍경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곳인 거네요. 맞아요. 어디예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 명절에 경상북도 안동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이제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여기가요, 퇴계 이황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 추후에 건립된 도산서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혹은 퇴계 선생이 살아생전에 은퇴해서 후학을 가르쳤던 개상서당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했습니다. 이 개상정거도는요, 이황 생존 시의 건물인 서당을 중심으로 주변 산수를 담은 것인데 2007년에 이제 1,000원권 지폐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네. 원래 조금 더 크고 붉은색이었다가 한번 이렇게 작아진 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모르겠어요. 2007년이니까 아마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쵸?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보니까 작아졌네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기억과 비교해보면. 맞아요. 그 당시에 한국은행이 이 그림 속의 장소가 도산서원이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게 그 겸재정선이 그린 거면 개상서당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일었어가지고 중간에 개상서당이라고 그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지폐를 소개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수정을 했다가 네. 다시 한번 고증을 통해서 한옥과 기와 지붕의 형태가 도산서원이 맞다라고 지금은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차례 지내시고요, 여유 되시면요, 도산서원이랑 그 개상서당 이제 둘 다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요. 1,000원 지폐 한 장 들고 직접 이렇게 뒤에 배경이랑 1,000원짜리랑 비교해 보셔도 좀 재밌는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도 꽤나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진경산수화라서 실제 풍경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진경산수화가 뭐예요? 네, 겸재정선이 이제 진경산수화의 정수로 평가를 받는 조선의 화가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진경은요, 실경과는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실경은 이제 실제 풍경. 진경은 진짜 풍경. 말장난 같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워딩으로 규정을 할 때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있는 그대로의 형상이 아니라 이치나 본질을 탐구해서 자연의 느낌을 화가가 느끼는 대로 담아낸 이제 그런 독자적 양식을 말을 하는데요. 서양 미술사로 따지면 인상주의와 비견할 수가 있어요. 인상주의가 실제 풍경을 작가의 그런 인상을 담아서 그려낸 거거든요. 네. 특히 대부분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그 이전에는요,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이념을 그린 그런 거를 따라 했었는데, 겸재정선이 진경산수화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해낸 이후로 중국 화단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하니 문화적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이제 우리나라 국보이기도 합니다. 진경산수화가요. 올해 봄에요. 작년 봄에이겠죠. 이건희 컬렉션 난리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소장품이라고 해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국보거든요. 국보로 인정받은 미술품이 몇 안 돼요. 5손가락에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라는 거죠. 인왕제색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인왕은 인왕산, 서울에 있는, 그리고 제는 비가 갤 제,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가 갠 인왕산이라는 거고 네.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빛색의 그림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그친 인왕산을 그린 그림인데 물에 젖은 듯한 이렇게 막 바위 쪽으로 피어오르는 물 한 개가 잘 표현된 그런 작품이에요. 어쨌든 이제 근데 요거를 간송미술관의 연구실장님이 이야기를 하기로는요. 인왕제색도는 겸제가 76세에 그린, 다시 말해서 진경산수화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린 그림으로 그 겸제 화법이 추상화 단계로 접어들어서 본질만 추출해서 그렸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실경을 바탕으로 정선이 보는 뷰에서 이제 정말 진짜로 중요한 그것만 추출을 한 거죠.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집회는 어떤 거예요? 차례차례 한번 올라가 볼까요? 5,000원권. 요 앞에는 율곡 2가 있죠. 네. 배경에는요. 한국은행 본관 건물이었다가 이제 현재는 오죽헌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오죽헌이에요. 그리고 뒷면에는 뒷면에 보시면은 이런저런 뭐 과일이랑 꽃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이 둥그런 거는요. 이거는 수박인가요? 맞아요. 호박 같기도 하고. 네,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율곡 2의 어머니죠. 신사임당. 네. 근데요, 이제 그 율곡 2의 어머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여성 화가로 좀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사임당이요, 이렇게 풀과 뭐 벌레와 과일과 이런 거를 그린 초충도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사실 신사임당은요, 그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초충도보다 산수화로 더 유명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율곡이 쓴 사임당에 대한 묘사를 보면 7살 때부터 안견이라는 이제 다른 화가의 그린 작품을 모방해서 어머니가 산수도를 그리셨는데 그것이 지극히 신묘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당시에 같은 시기를 살았던 문인도 산수와 포도 그림이 안견에 버금간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율곡학파의 3대 수장이던 우함송시의 초충도에 대해서 사람의 손으로 그렸다고 믿을 수가 없다. 마땅히 율곡 선생을 낳으실만 하다라고 하면서 사임당의 초충도 신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산수화를 굉장히 잘 그렸던 분인데 네. 누군가가 율곡 2보다 어머니가 더 뛰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임당의 현모양처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서 산수보다는 초충도나 화조도 이제 이런 거를 더 많이 이제 부각해서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화는 좀 남성적이고 초충도는 여성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스케일 면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5,000원권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초충도인데요. 정확히는 신사임당 초충도병이라고 하는 8폭 병풍이 있어요. 그 명절 때도 또 병풍 많이 꺼내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병풍 앞에다가 그림들이 다 있었는데 신사임당이 그린 8폭의 병풍에 각각 다른 내용을 그린 그런 이제 화조도 초충도가 있는 거죠. 각 꽃 그 폭마다 꽃과 관련된 풀벌레를 중심으로 그렸는데요. 오이, 가지, 수박, 나비, 여치, 잠자리 등 그 종류가 20가지나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세 폭의 그림을 조합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왼쪽에 이 사실적으로 디자인으로 들어간 작품이 바로 수박과 여치이고요. 여기에 있는 나비는 왼쪽 위에 있죠. 네. 여기는 오이와 메뚜기에서 오이와 메뚜기는 버리고 나비만 따오게 됐고요. 우측에 단순화된 디자인이 또 있어요. 여기에. 요것들. 네. 요 그림이 바로 맨드라미와 개구리인데 맨드라미는 남고 이제 개구리는 또 빠졌죠.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수박은요. 과일을 먹다 보면 되게 거슬리는 게 뭐죠? 씨죠. 씨가 많죠. 다시 말해서 수박은요. 자손의 번성을 의미를 합니다. 여치도 여기 이제 수박 옆으로 여치가 있는데 알을 많이 낳는 곤충으로 역시나 자손의 번성을 네. 뜻하고요. 나비는요. 혹시 나비 뭐 뜻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중국에서 이 나비가요. 한자로 접이라고 하는데 네. 중국어로 이 접자가 80세 노인을 뜻하는 한자인 질과 중국어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나비가 80세를 의미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확대돼서 나비가 장수라는 그런 넓은 범위로 그렇군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맨드라미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근데 그 흐는 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주 자주 적은 보는 없어요. 꽃은 아니죠. 이 맨드라미요, 되게 귀한 꽃인데요. 생긴 게 약간은 닭 벼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개관화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높은 관직을 상징합니다. 네. 이제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5천월권을 보면요, 장수하고 자손도 번성하고 출세도 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저출산 때문에 손주들 조카들 용돈 단위가 너무 커져서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명절에는 이 5천 원권을 준비해서 이런 덕담을 하면 돈도 아끼고 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인데요. 네, 근데 하지만 한 장으로는 안 되고 좀 여러 장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한 2장 정도는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장은 괜찮네요.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예술의 세계, 지폐에 담긴 미술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1,000원권과 5,000원권 지폐에 담긴 예술 작품들 살펴봤는데요. 순서대로 하면 이제 세종대왕에 있는 만원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만원권은 1973년에 발행이 되었고요. 보통 지폐들의 뒷면에는 조선시대 그림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1만원권 뒤편에는요,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뭔가 기구 같은 발명품이잖아요. 것들이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바로 혼천의, 천문도, 천체망원경의 이미지인데요. 이황이나 이이는 성리학과 주자학 등을 전파한 학자라서 넣을 수 있는 이미지가 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를 그렸던 그런 그림들이 들어갔는데, 세종대왕 시절에는 천문학이나 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 당시 발명품을 강조해서 넣은 게 특징입니다. 네. 1만 원권 뒤편에는 발명품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림은 앞면에 있는데요. 그림도 좀 있어요. 세종대왕 뒤편으로 훈민정음이 써 있죠. 여기 이것까지 자세히 보신 적 없으실 보여요. 거예요. 네, 훈민정음이 써 있고 그 앞에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산이네요, 산. 맞아요. 이것이 바로 1월 오봉도입니다. 이 또한 이제 조선시대의 우주관을 상징을 하는 그림인데요. 한국은행이 이 지폐를 발행할 때 좀 논란이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수미 박사가 1월 오봉도는 1668년에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어서 세종대왕과는 그러니까 무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볼 때 궁궐 정전의 어좌,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의 뒤쪽에 늘 이렇게 1월 오봉도 병풍이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월 오봉도 그림이 애초에 무엇을 상징했냐 이런 걸 떠나서요. 조선 시대에는 이 1월 오봉도가 어좌 뒤에 있어서 왕권을 상징을 했고 국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이제 어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월 오봉도를 왜 어좌 뒤에 두었냐면요. 진행자님 혹시 그 음양오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역학 분야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음양은 달과 해를 의미를 하고요. 오행은 우주 만물의 변화의 근원이 되는 5가지 기운인데요. 목화토금수. 이렇게 5가지 원소에 따라서 그 우주의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된다는 거죠. 1월 오봉도의 오봉이요. 바로 이제 5가지의 봉우리인데요. 중앙에 북악산, 동쪽에 금강산, 그리고 남쪽에 지리산, 서쪽에 묘향산, 북쪽에 백두산까지 이게 오행사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수,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것들이 다 당시에 관찰할 수 있었던 행성들인데요. 네. 당시에 발견할 수 있었던 이 5가지 행성에도 목화토금수 오행의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해와 달 그리고 오성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주 전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1월 오봉도에는 우주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와 달이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는 왕의 존재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1월 오봉도가 늘 어좌 뒤편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원권은 우주적 세계관을 가졌던 세종시기의 조선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만 원권. 제가 오늘 5만 원권 준비를 못했는데요. 여기 누가 들어있는지는 잘
잘 아시죠? 그쵸, 심사임당. 네, 신사임당입니다. 2009년부터 율곡 2위와 함께 모자가 집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앞면에는 신사임당 인물과 함께 그 배경으로 묵포도도가 있는데요.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사임당이 산수와 포도를 잘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일화가 있어요. 혹시 어릴 때 이런 일화 뭐 이렇게 동화처럼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신사임당이 잔치집에 초대된 어느 날 한 부인의 치마에 국이 엎질러졌는데 그 치마에다가 포도송이를 그려서 치마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요.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유명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거의 구전설화처럼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묵포도도는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포도 뒤편으로 아주 연하게 초충도 수병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또한 이제 8폭 병풍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지 도상이 연하게 들어가 있고 가지는요. 가지의 가자가 더할 가거든요. 그러니까 더할 가와 동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더한다라고 해서 가지 또한 다산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그런 풀벌레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과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장수 혹은 이제 그런 번성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자, 5,000원권에도 그렇고요. 신사임당의 그림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요. 뒷면에는 오히려 신사임당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넣었는데요. 네. 앞에 진한 그림이 어몽룡의 월매도이고요. 뒤에 흐리게 들어간 것이 이정의 풍족도인데요. 매화와 대나무, 매난국죽, 사군자죠. 그래서 그 월매도는요, 신사임당이 살았던 조선 중기에 그려진 매화 그림 중에서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 꼽아서 이제 그 뒤에 넣은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우리나라 집회에 있는 작품들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화폐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상징물이라는 점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지갑 안에 박물관이 하나 들어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네, 맞아요. 그 화폐야말로 국가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주는 역사 박물관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언젠가 10만 원권이 나오면 거기엔 또 어떤 인물이 들어갈까? 이제 벌써부터 좀 기대가 궁금해지네요, 되기도 합니다. 진짜. 네. 저도 이번 명절에 조카들 만나면 용돈 주면서 집회 속의 그림 이야기 한번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정보답게 우리 모두 좀 똑똑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모신 김에 남은 명절 연휴에 갈 만한 전시도 좀 추천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마침 이 9월 초에요. 우리나라 최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키아프가 열렸는데요. 네. 이 기간에 해외 갤러리나 컬렉터들의 한국 방문이 많다 보니 마침 요즘 좋은 전시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시가 정말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새로 개관을 한 미술관 2군데를 좀 알려드릴까 싶거든요. 하나는 북촌에 개관한 푸투라 서울이고요. 또 하나는 대구에 개관한 간송미술관인데요. 둘 다 9월 3일, 5일 이렇게 한 달도 개관한 지 안 된 그 따끈따끈한 미술관이에요. 먼저 푸투라 서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푸트라가 무슨 뜻이에요? 푸투라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사실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요. 라틴어로 미래라는 뜻이래요. 네. 그 미래를 의미하는 퓨처와 비슷하죠. 그래서 퓨처의 라틴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재밌는 거는요. 미래를 의미하는 이 푸투라 서울을 세운 공간은요. 서울에서 가장 전통적인 공간인 북촌 한옥들 사이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이제 그런 예술 공간에 상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마침 여기서 열리는 작품이요. AI를 활용한 작품이에요. 이번에 열린 개관전이 그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레픽 아나돌이라는 작가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레픽 아나돌 이름 좀 생소하시죠? 네. 아마도 이미지나 영상을 보시면 이거 봤는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지난해에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1층에 걸렸던 높이 8m의 초대형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전례 없는 이제 그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그런 작가인데요. 형형색색의 물감을 짜놓은 듯한 이제 진한 액체가 꿈틀거리면서 튀어나오듯이 파도치면서 끊임없이 그 형태를 바꾸는 영상 작품입니다. 애초에
2022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만 그 모마에서 전시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작품의 전시 기간을 4번이나 연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1년이나 가까이 이제 전시를 하면서 SNS 쪽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었죠. 작가 이름은 좀 낯설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작품인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컬러가 네.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파도 치는 듯한 영상 맞아요. 맞죠? 맞아요. 좀 멍하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참 라디오라서 영상을 말로 설명해야 되는 게 좀 아쉬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서 래픽 아나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이요. 스펙터클한 시각적 감흥을 주기도 하지만 미술계에서는요. 또 AI를 활용한 작품이라서 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한동안 AI가 만든 게 작품이 뭐 예술이냐 아니냐 이렇게 놓고 논란이 뜨거운 많았죠.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대 미술의 정수로 꼽히는 모마가 그것도 관람객을 처음 맞는 로비에 AI 작품을 전시했다는 게 마치 AI 작품을 현대 미술로 받아들인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AI가 어떻게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요, 작품의 컨셉과 기본적인 모델링은 작가가 했고요. 대신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깔과 그 형태 같은 것들이 그날의 날씨나 관람객의 움직임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래픽 아나돌의 미디어 작품은 단 한 번도 같은 영상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마치 진짜 자연 속의 파도가 단 한 번도 같은 형태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푸트라 서울에 가시면요. 초대형 미디어 스크린 3개가 놓여 있고요. 이 미디어 파도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 공간이 되게 재밌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요. 빈백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막 누워서 멍하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뭐 캠핑 같은 거 자연 속으로 가서 물멍, 달멍, 불멍 그런 거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험을 가장 최신의 기술인 AI를 활용한 작품 앞에서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전시 날짜는 언제까지예요? 12월 8일까지이고요. 3개월쯤 남았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북촌 푸트라 서울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릴 그 미술관이요. 대구 간송미술관인데요. 보통 전시 소개 드리다 보면 대부분 서울권에 있어서 늘 좀 아쉬운 네. 마음인데 마침 이제 대구에 새로 개관한 미술관입니다. 간송이요. 이제 어떤 사람의 호예요.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출되는 서화나 도자기, 서적 등을 수집해서 이 땅에 남긴 그런 문화재 수집가거든요. 전영필 선생님의 호가 바로 간송이고요. 한국전쟁 당시에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품속에 안고 지켜낸 그런 문화적 의인이죠. 네. 게다가 이게 다 사비를 털어서 지켜낸 문화유산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장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던 서울의 간송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벌써 100년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낡고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송재단의 소장품을 보여주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와 협업을 해서 대구 간송미술관을 짓게 된 거고요. 원래 최초 오픈 계획이 작년 12월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언제 나오나 언제 오픈되나 계속 기다렸는데 네. 이번 9월 3일에 드디어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유명한 훈민정음 해례본도 볼 수 있어요? 그 간송재단이 갖고 있는 유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일 텐데요. 네. 국보 중에 국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가지보인데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면 3전시실에 전시를 해두었다고 하고요. 지금 열리는 전시가 제목이 조선의 모나리자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모나리자, 아무래도 조선의 어떤 인물도 들어가 있겠죠. 이전 시실에 가시면요.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 감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홀로 이렇게 독방을 쓴다고 하네요. 작품이. 요즘에는요. 유물 전시도요. 옛날 박물관처럼 막 늘어놓고 설명 써놓고 이런 게 아니라 공간의 힘을 굉장히 잘 살려서 그 감상을 극대화하는 것 같거든요. 1층에 실감 영상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거대한 파노라마형 미디어 스크린이 있고 누워서 말러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와 같은 문화재들을 미디어 아트로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화재를 실제로도 보고
오감을 자극할 만한 그런 미디어 아트도 보고 확실히 유물을 감상하는 방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도 시간 내서 꼭 가보고 싶어요. 지폐에 숨겨진 미술 이야기부터 새로 개관한 미술관 소개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균관대 문화예술학과 홍재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